좋아요, 구독.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을 잘 정해주셨는데 네. 통통거리니까 우리 경제가 좀 빨리 좀 살아나서 네. 특히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통통 튀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만 살만 통통해지는 거 아닌가. 오. 예, 요즘 네. 저기 일종의 그 폭식이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경제가 왜 이래? 정치판은 왜 이래? 네. 이러면서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우리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은 너무 화나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말도록 지식 충전 통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예. 통통하시긴 하지만 정말 통통 튀는 말씀을 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플러스 100점. 아, 네, 감사합니다. 함께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의 시장은 굉장히 예. 힘든 상황인데요. 유례 없는 강달러 쇼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네. 최근에 환율 등락폭 굉장히 크게 널뛰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내 증시와 산업계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일각에서는 외환 위기가 다시금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경제 외환 위기로 또 갈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나친 설레발은 우리가 좀 검지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외환 위기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은 아니 우리가 강달러가 될 거라고 킹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 못했나요? 저는 다른 경제 방송에 나가서도 물론 우리 방송이 제일 중요하지만 나가서도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 스탠스로 긴축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예상을 했어요. 자꾸만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나한테 유리하게 우리 경제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른바 설레발이고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냉철한 것이거든요. 시장을 매여 있는 보다도 더 매섭게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아니 긴축이 되니까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보다도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래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데 그걸로 빠져나가야지 뭐. 신흥국 시장은 불안할 수도 있어. 지금 공급망 위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97년도 IMF 외환위기 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환도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뭐냐면 국가 부도의 날 이야기도 나오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일종의 우리 외환의 이 안전판이라고 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클린턴 행정부나 일본과의 관계도. 그래서 그 상황 때는 정말 속절없이 외환 위기가 왔죠. 그런데 네. 지금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막강하게 우리가 굳건하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도 아이 왜 통화 스와프 안 해 이런 거 우리 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48초간의 대화였다. 그러면서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자 통화 스와프 되면 안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강달러가 되는 현상이 뭐예요? 자, 달러를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금리 때문에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사실상 무역이 됐든 간에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모르겠는데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서로 간에 직접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런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유사한 게 뭐냐면 지금 지난해 연말에 우리 중앙은행하고 체결이 된 게 있죠. 미국 연준 또 연방은행 피마하고 피마의 이 계좌에서 우리가 일종의 채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이제 미국과의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국가들에서 채권을 막 투매해 버리면 미국도 불안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피마 레포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 국채를 피마 이 레포 제도로 갖다 주면 그쪽에서 미국 이 달러로 캐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안전장치도 마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외환 위기가 오는 중 외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죠. 그럼 자 우리 서울경제도 언론사지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시다 아니 그럼 없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언론에서 글을 쓸 때는 조금 이 상황 자체를 상당히 좀 극적으로 부각시켜. 그렇죠.
이렇게 놀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뭐 필리핀의 페소, 그다음에 우리 원화 이렇게 좀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필리핀하고 비교할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빨리 좀 중앙은행도 그렇고 네.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렇고 또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더 앞장서야 돼요. 나가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고 2008년 금융위기하고 외환위기 때는 이 환율이 2,000원까지 갔잖아요. 금융위기 때 얼마까지 갔어요? 1,600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정도 수준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외환위기 때까지는 안 가죠. 그때는 막 그냥 뚝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구나. 물론 이제 우리 서울경제 SEN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준다면 심리적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는 뭐다? 심리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경제 상황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좀 우려 섞인 목소리 많았을 텐데 냉철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환율 1,400원, 1,43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2008년 이 금융 위기만큼 1,600원만큼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이게 우리가 무슨 콕 집어서 네.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 1,600원 금융위기 때를 돌파할 것 같아. 그걸 지금 전망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 적절치가 않다. 의미가 네. 있는 게 아니고 물론 IMF 위안위기 때 2,000원대까지는 올라가겠어요. 그때까지 안 올라가시고 뭐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IMF 외환위기 오기 전에 미리 달러를 확보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경제를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네. 자꾸만 뭐 하나의 지표에 일봉 월봉에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다 부자가 됐겠죠. 그렇지만 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통 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의 흐름이 뭔가.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은 기억하지만 그게 왜 그래서가 기억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IMF 외환위기 때 우리 앵커는 그때 아직 뭐 태어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모님들 세대 기억나시? 그때 김대중 정부 때인데 금모기를 냈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 들으죠. 네. 금모기를 왜 한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왜 했죠? 달러가 없잖아요. 그랬군요. 금을 모으면은 금을 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세계 경제가 희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각 국마다 금을 보유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외환위기의 상황하고 자꾸 비교하는 건 적절치가 않은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지금 달러가 이런 상황일까? 달러 원픽, 달러가 원톱이에요. 지금 센터야 달러가.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미국 같은 장악력 또는 세계 경제 경찰 국가처럼 한 국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지는 못하는 상황. 불안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네. 이 불확실성이 이런 달러 초강세 킹 달러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라가르드 총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엔화도 그렇고 엔화는 지금 계속 엔저로 가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아베 때부터 양적 완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수출 먹고 그냥 살게 다른 거 우리 신경 안 쓸게 이런 상황이 일본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달러는 앞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의 속성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가느냐?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긴축이라는 걸 속에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달러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적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 과도하게 유동성 얼마나 돈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게 이제 걷어들여지는 상황에서 빨아들이는 과정에서의 이 달러 강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자칫 다른 나라의 여파, 특히 우리가 굉장히 미국 경제 의존도가 크잖아요. 네. 중국 의존도도 크지만 중국은 또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쪽에 우리가 어퍼컷과 잽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이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원료도 또 유가 이 에너지 의존도도 높은 나라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강달러의 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글로벌 각국들이 대책안을 마련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실효성은 저는 특별히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화폐상으로 지금 그러면 유로화가 대응 능력이 있냐? 없어. 파운드가 폭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그럼 원화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엔화로 안 돼요. 그건 대응력이 없는 것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그 달러들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의미가 있잖아요.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화되고 샌프란시스코의 집값 자체가 지금 뭐 우리도 지금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도저히 그냥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뭐 단독주택 하나가 40억, 50억 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그렇고 지금 주택 가격 동향이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데 굉장히 유심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각 국가에서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이 긴축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또 연내에 두세 차례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다른 국가가 개별적으로 대항할 경우는 어렵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공급망 차질도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라면은 그것이 감당이 가능해요. 다른 지금 통화 자체도 좀 튼튼한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고 그냥 통화 정책으로 빨아들이니까 다른 국가들이 속수무책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증시 안정 펀드가 가동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지금 한은에서 발표가 되기로는 한 대략 한 5조 원 정도의 채권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은 대기업들은 채권은 할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지금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볼 때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채권에 마냥 무작정 무한대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냐? 5조도 많은 돈이에요. 그다음에 정시 안정 펀드가 우리가 이전에 금융 위기 때나 이렇게 왔을 때도 블랙 먼데이가 됐을 때도 정시 안정 기금 펀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속수무책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돈을 쏟아부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다른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 이 산업 구조의 재편을 이뤄내야 돼요. 왜? 결국 경쟁력 싸움이에요. 이게 영원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가장 지금 이 다시 경기 회복되는 이 상황 국면 속에서 가장 탄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특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이른바 태조 이방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니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우리 전차를 왜 삽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쟁력의 특징이에요. 왜? 가다가 탱크가 급정거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회전 전환해서 반격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이른바 가공할 능력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자동차가 경쟁력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급정거를 잘해요. 아, 그래서 깜짝 놀라. 안전벨트를 꼭 매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전차가 레오파드나 이런 전차와 비교했을 때 급정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산 경쟁력이 가성비 대비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럼 이야기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이 거치고 결국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우리 산업 구조를 탄탄하게 정부가 빨리 규제 완화할 건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 2차 전지든 그다음에 우리가 치포에 참여하는 반도체가 됐든 팹리스가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보완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또 원전도 우리가 이 소형 중간 훨씬 더 혁신적인 그런 원전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 이집트 또 우리가 원전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또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정시에 또 대규모로 들어올 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가 돼 있구나.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돼 있구나.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공매도를 또 아예 금지해 버린다든지 아시잖아요. 네. 한두 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무슨 말씀이냐면 땜방실 처벌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이나 정시 구조를 신흥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이 정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개편을 지금 기회에 저는 오히려 시도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2년 뒤에 아니 올해만 있나요 경제가? 내년 후내년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이 기업들이 이제 다들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개편과 구조, 뭐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전략, 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는 기술력의 이 강국인 만큼 좀 산업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또 앞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FOMC가 네. 그렇습니까? FOMC가 2번 남았고 예. 또 이미 또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을 넘어서면서 1,400원 이미 넘어섰고요. 앞서 말했듯이 뭐 IMF는 2,000원까지 올라갔고 네. 2008년 금융위기는 1,6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주는 어디까지 갈까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요.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더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개인보다도 사실 이게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국가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이제 겨울철에 에너지 또 각종 이 원자재 이걸 또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 가격도 우리가 부동산 건설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환율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 환율 문제가 이번에 끝난다더라도 그래서 1,500원, 1,6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이제는 좀 안정화됐다. 그럼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스웨퍼라는 것은 또 미국에 계속 우리가 목매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피마 레포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달러 이외에 우리가 대응 수단이 뭐가 있을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를 또 호주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남아로부터 또 팜유 같은 것도 인도네시아로부터 가지고 들어올 때 결제 수단을 좀 다르게 하겠다. 여러 번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이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IMF 또 경험도 있는 이창용 하는 총재인 만큼 저는 또 상당히 이 이창용 하는 총재의 역량이 탁월한 분이에요. 키도 이게 껑충 크잖아요. 크신 분이라 저는 좀 더 이 거인의 어깨에 비해서 세계 경제를 보면서 좀 긴밀하게 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IMF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제적인 서로 트렌드도 좀 확인해가면서 해갈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이 환율은 더 오를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저는 얼마까지 오를 하고 비명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자꾸 지표에 너무 놀래는데 환율 올랐다고 당장 달러 사용할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쪽이 업종이 아니라 주로 내수 관련되는 산업들은 엄청나게 그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네요. 저는 너무 말 그대로 우리가 설레발쳐서도 안 되지만 너무 호들갑 들 필요도 없다. 좀 차분하게 네.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글로벌 차원에서나 우리 국가 경제 차원이나 개인 경제 차원에서 정확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네. 네, 당장에 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시고 관망하는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개인이 좀 가지면 좋을까요?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한 30년 이상을 주식 투자를 해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뭐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성공했냐 이렇게까지 네, 하면 그게 또 투자자분들한테는 너무 과장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냉철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대비를 안 한다. 또는 뭔가 악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순전히 그 방향으로만 눈길을 주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울 때는 저는 두 글자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럴 때는 개별. 우리가 장이 좋을 때는 그냥 돈을 부으면 돼요. 부으면 올라타면 돼. 밴드 wä거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렵잖아요. 정말 요즘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흡연자들이 더 늘어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냐? 이럴 때가 있으면 이렇게 거치고 어느 순간에는 3천, 어느 순간에 4천 갈 거예요. 지금 뭐냐? 우리가 몸을 움츠리고 어떤 부분은 개별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각 기업들을 보시기에 이른바 우리가 로키로 가는 이 로키에 의해서 3저 전략을 쓰셔야 돼요. 삼저 전략.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 저가. 음. 일단 가격이 저가. 오늘도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강조가 된 부분이죠. 저가. 왜냐하면 가격이 싸. 네. 그건 언젠가는 또 오를 거잖아요. 당장. 두 번째는 저평가. 저평가. 예, 이건 저가하고는 다른 의미인데 괜찮아요. 아니 이 기업이 괜찮은데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좋아. 그런데 분명히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 자체에 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된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PER이든지 PBR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뭐냐? 저는 많이 사면 안 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A 기업, 그래 좋아? 그러면 전 재산을 투자해요. 그러지 마세요. 특히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저는 평상시에는 한 10종목, 20종목이었으면 이럴 때 요즘 같은 시기에는 40종목, 5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주량이지만 이럴 때에서 조금씩 확인해 간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전략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가, 좀 저평가된 거, 그 다음에 또 이 저수량, 좀 적은 수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항상 좀 밸류 체인을 보시라. 우리가 항상 뭐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뻔히 다 알아요. 엔솔, LG 엔솔. 저는 이 부분보다는 주변을 봐라. 주변에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 기술 기업. 그렇게 우리가 코스닥이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저평가됐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성장 경쟁력이 가능성이 전망이 있다라는 것이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밸류 체인을 더 보시라. 바로 기업 말고 오히려 이럴 때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면 어떤 기술을 좀 돋보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효과가 또 효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